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육박하는 대형 산불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떤 회복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강원연구원 김경남 박사와 함께 도내 대형 산불이 남기고 간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경남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3년 만에 또다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네. 이 삼척 지역과 강릉, 동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박사님께서는 이번 산불 발생과 좀 진화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번에 피해 규모는 울진 것 빼고 네. 도내만 한 6,500헥타르 산림이 불탔고요. 주택은 한 200여 채, 네.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등에서 한 300여 채 이렇게 불탔습니다. 불이 3월 5일 새벽 1시경 옥계 남양이라는 곳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네. 3월 9일 아침에도 제가 동해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잔불 때문에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약 4일을 불탄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장기간 불탄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어려웠던 점, 그 특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풍이 불었고 네. 또 시료 습도라고 그래서 습도가 매우 낮은 건조 상태였고요. 또 그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제 소나무림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좀 더 특이한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갖고 있던 헬기 자원이 네.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왔어요. 초기에는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네. 울진 근방에 또는 삼척 근방에 LNG 저장 기지와 원자력 발전소 방어하러 갔었던 거죠. 그래서 주택보다 더 중요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헬기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받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아마 이번 산불이 강풍 속에서 계속 번질 수 있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면 야간을 틈타서 옥계 산불은 동해시로, 삼척 산불은 울진 산불은 삼척으로 시군과 시도의 경계를 넘어가 버렸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흔하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3년 전에 대형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산불이 난 건데 잊을만 하면 나는 대형 산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략 산불은 연애 평균 한 450에서 500건 정도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어져요. 네. 대형 산불은 우리가 목도하는 게 빠르다고 해봐야 3년마다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온 거죠. 자,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되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림 때문이다, 건조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생각에는 헬기가 뜰 수 없는 바람 조건이 있다고 봐요. 사실 도시에서는 기상대가 있는 도시에서는 풍속 그날 보니까 울진 같은 경우는 6, 7 정도 찍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산간에서는 그게 15, 20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많이 센. 예, 뭐 일명 그 벤트리 효과라고 그럽니다. 벤트리 효과요. 네. 왜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넓은 곳을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는데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산과 산 계곡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바람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도시에서는 그걸 빌딩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산불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초기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에도 역시 초기 대응이 부족해서 산불 진화가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쉽지 않았다. 네, 이 말 동의하고요. 울진 산불의 사례를 가지고 좀 보면 처음에 불이 난 것은 3월 4일 낮 11시 17분경이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 3분 뒤에 지상 진화반이 트럭과 물차를 가지고 도착을 하죠. 근데 그 한 10여 분 사이에 불은 이미
인력으로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한 4, 50분 뒤에 신고한 지 4, 50분 뒤에 이제 헬기가 옵니다. 헬기 한 두어 대 왔겠죠. 역시 진화를 못했어요. 네. 불이 이미 그러한 진화 자원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기에 그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건조주의보, 산불주의보, 20% 이하인 산불 경보 상태가 되면 헬기는 묻지 말고 그냥 떴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만큼 산불 시즌 3, 4월이라는 그 기간에서는 그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묻지 말고 떠서 현장에 가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요게 제가 울진 산불은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마 산불 진화 헬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은 지침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효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진화 헬기가 가급적 빨리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간 특히 강원도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꽤 있었잖아요. 네. 이 도내 재난 대응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 강원도 산불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나요? 강원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아마 대한민국 그 산불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시스템의 개선과 고도화에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어진 장비와 인원을 지휘할 때 있어서 좀 더 전문가적 식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진화자는 산불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산불은 첫 번째 기상이라는 풍향, 소나무라는 식생, 지형이라는 산지 지형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속도와 방향이 갈지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네, 현장 지휘자는 예측적으로 주변의 기상 정보 등을 받아서 예측적으로 저리로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상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장비를 정확하게 투입하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능력 있는 진화 지휘자가 한시 앞에 우리 도내에서 양성 육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초동 대응 실패를 막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이제 그 중복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2005년 낙산사 산불 때는 대략 축풍 20m에서도 20m/s에서 헬기가 떴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것인가? 안전에 대한 헬기가 몇 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지역 간 산불과 원자력이나 LNG 저장소 같은 중요한 시설물이 위협받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진화 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사전 계획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이 초대형 헬기 도입에 대한 아쉬움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산악 지형은 사실상 헬기가 유일한 진화 방법인데 네. 워낙 여러 곳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고 이 진화 헬기 투입도 어려워서 좀 타시군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고요. 네. 이 부족한 장비 역시 좀 매번 지적되는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헬기. 네. 사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 관리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헬기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헬기 보유도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원 동해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100여 건의 대형 산불 중 대부분이 강원 동해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보면 중요도를 산불 위험의 중요도를 타 시군과 같이 n분의 1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웨이트를 50%좀 더 줘야 된다. 그렇다면 아마 있는 헬기 자원도 여기에 우선 먼저 갖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전진 배치가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즉시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대응이 좀 빨라지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산림 피해도 막대하지만 산불이 인근 마을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 산불이 도심으로까지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동해시가 이번에 주택이 한 100여 채 불탔다고 합니다.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동해시는 면적이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네. 산이라고 해봐야 그 어느 시군보다도 작은 그런 입장인데 산불에 의해서 주택이 이렇게 많이 탔다? 저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이 나무로 우를창창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산은 나무로 꽉 차 있고 네. 그것은 산불이 나면 불타는 재료가 됐죠. 그렇다면 동해시처럼 도심이 7번국도 아주 근접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러면 7번국도 근방 있는 산지만이라도 동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없고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덜한 상태이고 그리고 초본이 있는 풀로 이렇게 덮여 있는 동산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었고요. 평소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있었다면 그곳이 바로 도심으로 진입하는 산불을 방어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방어 거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이름하여 파이어 브레이킹 존이라고 말을 하고요. 개개 주택에 대해서는 파이어 세이프 존이라고 해서 이격거리 네. 한 최소한 10 또는 20 이렇게 확보하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소화전 방화수 같은 거 이렇게 설비를 하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피해를 안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 이런 대책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이 매번 산불 때마다 민가 피해가 큰 만큼 이 산림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이 화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 많은 주택들이 주택의 경고성, 불에 강한 난연성보다는 아름답고 예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지을 수 있는 것이면 오케이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재가 많이 쓰여지고요. 목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목재가 네. 많이 쓰여지고 이 목재가 방염 처리가 됐냐? 가격 때문에 아마 그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붕재는 콘크리트 쪽인데 지붕재는 루핑이라는 석유계 추출물로 석유 추출물로부터 만든 재료로 만든 그 루핑이라는 건축 지붕재가 있어요. 얘를 갖다 써요. 이쁘죠. 시공도 편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산불이 나면 잘 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주변에 방화수, 방화전은 잘 안 보이고요. 한 예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큰 불이 났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주택의 특성을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까 살아남은 주택, 제 첫 번째 특성, 이격거리가 확보돼 있었다. 집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다. 두 번째,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있더라. 네, 스프링클러 있으면 일단 지붕에 불을 안 붙게 할 수 있을 만큼 물을 뿌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쩐 일인지 이게 잘 지역사회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게 많은 대책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산불이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 예방 대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우리 지역사회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산불은 저희들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습니다. 와일드랜드 그 산과 얼번 도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접점 부근에서 대부분 산불이 나고 확산을 해서 도시까지 들어오죠. 네. 사실 여기에 곳곳마다 다 CCTV를 설치해서 막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네. 또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서 아주 혼을 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 산불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살펴봤어요. 산림청 정책인데 산불 없는 녹색마을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중심이 되어져서 1년 동안 산불이 없으면 해당 마을을 산불 없는 우수 마을로 선정해서 약간의 포상금과 산림 이용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때 노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내 실수로 산불이 나면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감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스스로 견제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시하고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역 커뮤니티는 그렇게 우리가 사회 감시 체제, 사회 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울진처럼 가다 이 담뱃불 던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아마 군도 몇 호선일 것 같은데요. 감시원을 다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참 어렵죠. 물론 지금도 감시원이 요소에서 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의 대책이 차라리 도로변에 그런 도로변에는 불 잘 타는 나무 말고 덜 타는 나무 심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숲을 조성해서 도로부터 뭐 보포전 한 100 또는 50m 정도 불 잘 안 타는 나무로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하면은 그 나무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감시 체제와 뭐 주변 환경을 둘 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산불 중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은 특히 이제 개인이 좀 불을 지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 방화 문제는 예방이 좀 쉽지 않은데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방화에 대해서는 도시 대형 건축물, 다중 건축물에서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데요. 방화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불 쏴질러서 불탈 위험도의 평가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그 계획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해야 되죠. 어디에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불을 쏴질 위험이 있는지. 옥계권은 그런 위험도 방법을, 그 평가 방법을 들이댔으면 그분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마을 주민들이 또는 마을 주민을 대표로 그 옆집 누군가가 항상 그분 주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맞죠? 그렇게 해서 불탈 상황, 불사질 상황이 되어지면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적으로는 이분들에게 그 불이 나도 적게 피해를 받고 또 불이 날 기회를 아주 줄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 그 위험도 평가, 방화 위험도 평가라는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큰 비용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동해안 지역 주민들 또다시 대형 재해를 겪었습니다. 네. 이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텐데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일이 남아 있어요. 일단 복구를 해야 되고요. 불탄 마을은 재정비를 해야 되고 네. 이재민 트라우마는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정비와 이재민 트라우마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을 복구 재정비 과정에서 하나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못 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 산불에 희망브릿지라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예산으로 현금과 현물로 약 300억 원 이상을 우리 지역에 줬어요. 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그건 우리 의무이죠. 산불 나기 전보다 더 잘 살아, 번영해야 된다는 그런 권리, 그거에 대한 교훈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론은 드문드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연구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2022년 산불이 난 이후에 마을 재정비 복구 단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공공이든 그런 사회적 구조든 간에 도네이션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추적해서 그것이 가져온 효과가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복귀하고 그것을 구조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산림복구입니다. 산림복구는 뭐 산림 분야가 워낙 알아서 그 과거의 방법을 토대로 해서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3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불탄 곳이 저 삼척에도 있고 동해도 있고 옥계에도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과거의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6, 7개월 동안 이런 고민에 꾸준히 해오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다시 산불을 일으켰는지, 무엇이 이런 큰 산불로 이어지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복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전면적인 복구 사업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내 산불 피해 상황과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 강원연구원 김경남 박사